신흥국발 금융불안, 국내 증시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또 다각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전략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선혜 캐스터. 주말 사이에 사실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 불거진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동안도 이제 통화들이 약세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불거졌어요.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2001년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겪었던 이 국가 부도 사태 겪었었죠.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 다시 한번 지난 주말에 불거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페소화 가치가 23일 하루에만 11.7% 급락을 한 건데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결국 페소화는 16% 급락을 했습니다. 터키 리라화, 러시아의 루블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란드화 가치도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세계 증시가 지난해 여름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전망에 따른 폭락 이후에 약 7개월 만에 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한 것도 이 영향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가 1.96% 급락했고요. 유럽 주요 증시도 2% 이상 급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등 세계 주가를 대표하는 MSCI 세계 지수도 1.89% 떨어져서요. 지난해 6월 20일 이른바 버냉키 쇼 끝에 3.52% 폭락한 이후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현재 그러니까 부채 거의 반에도 못 미친다는 또 우려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다만 신흥국 시장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터키는 교역과 투자 등 측면에서 한국과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출이나 수입으로 봐도 전체 1% 미만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려하는 건 신흥국 전체로 번지는 동조화 현상인데요. 또 특정 국가의 문제가 선진국으로 전염되고 나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예로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발생하면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교역 대상국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 이 여파가 미국으로 전달돼서 한국도 영향을 받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이런 상황까지 살펴서 대내외 경제 금융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밝힌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같은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아직까지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만 우려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과거의 금융 위기들을 보면 이게 주변 국가로 소위 전염되는 효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거죠.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 의견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신흥국의 위기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마다 사실은 최악 국면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다가 또 사라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위기는 과연 확산이 될까 아니면 마무리가 될까 그 진로가 가장 궁금한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게 테이퍼링 위기로부터 시작된 거냐 아니면 자체적인 문제냐 이걸 먼저 살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흥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작년 5월 22일 날 소위 버냉키 쇼크 이후에 신흥국으로부터 나갈 돈들은 상당히 많이 나간 이후입니다. 펀드 플로우를 보면 그 이후로 돈이 신흥국으로 들어온 적도 거의 없습니다. 들어온 돈이 없는데 나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라는 것도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머징 전체의 돈이 빠져나가는 기존의 그 썰물 현상과는 좀 거리를 두고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명확하게 말하자면 아르헨티나의 누적된 정치적 문제 더불어서 가혹한 외환 정책이 부른 이 개별 성향의 악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외환 위기입니다. 그 특성상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머징 전체로 보는 그런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소위 프레질 5라고 거론됐던 기존의 재정 취약국 위주로 약간의 파장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주 아르헨티나부터
촉발된 통화 극심한 그 변동성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 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의심을 받았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빠르게 전염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우리네 원화나 위안화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오늘도 원화 고작 4, 5원 정도 평가 절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전체로 확산이라면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 볼 때 재정 취약국에 대한 전염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이머징 전체로 확산된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최근에 이제 위기로 거르는 데는 국가들의 상황들이 이머징 시장 전체로 확산되질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시각을 좀 더 좁혀서 국내 증시도 사실 방향성을 못 잡고 있던 상황에서 외부 악재를 맞지 않았습니까? 국내 증시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6년 동안 이 재정위기와 관련된 뉴스는 정말 우리 귀에 익숙한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즉각 IMF 부총재도 아르헨티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확산 위험을 속히 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물론 소위 프레즐5에 대한 전염이 가셔야될 경우에 약간의 쇼크가 수반될 수는 있겠죠. 또한 남유럽의 경우에 스페인, 이 무적 함대 시절부터 속국이었던 남미의 여러 나라들의 매출 비중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약간의 충격이 전가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비중도 작고 또한 이미 연초부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급상의 이슈로 인해서 딥밸류 상태에 있죠. 지금 PBR 1배수 주변까지 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이슈로 인해서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미국의 금융위기와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소위 재정위기라는 단어 6, 7년 동안 너무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각 나라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이거 악재로만 해석할 것이 아닌 게 지금까지 이머징을 향하는 자금들이 지금까지 무작정 이머징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제는 약간의 차별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적 의심의 대상국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자금 유입에 물꼬가 터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약간의 위기로 인해서 엔화의 강세 전환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숏 커버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글로벌 롱숏 펀드로부터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매수,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그런 고질적 구도가 뒤집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색이 외환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나가진 않겠지만 대략 100포인트 내외의 충격이라면 리스크를 기꺼이 수용하는 전략이 어떨까요?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종목군들부터 조금씩 매수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급진단, 신흥국발 금융불안, 국내 증시 영향 그리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동일한 주제로 이번에는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님의 시각과 또 공략할 만한 섹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박문환 이사님은 아르헨티나나 지금 국가들의 위기가 이머징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대응 전략 주셨는데 근데 이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 우려나 이번 주 또 FOMC 여러 가지 악재들을 동시에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증시 향후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수급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르헨티나발 이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이제 한국 시장까지 이제 확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위기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 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지죠. 일부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이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받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언제 진정될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커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악재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4분기 어닝 쇼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IT 자동차 이제 실적 발표는 끝났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제 IT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에 대한 또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번 4분기 실적이 최악이고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관점이 좋은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런 원고 엔저라고 하는 이러한 환율 환경이라든가 또는 과연 삼성전자나 현대차
지금도 잘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성장 정체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번 주 미국에서 추가 테이퍼링이 실시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신흥국발 금융위기까지도 확산되는 이런 조짐이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극도로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느끼고 있는 체감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끌어올릴 만한 좀 하락을 좀 막을 만한 모멘텀이 없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역시 밸류에이션 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1144조 원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순자산이 한 123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향후 3년, 올해, 내년, 내후년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의 합이 최근 평균 한 100조 원 정도 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향후 3년 정도는 한 80조 원에서 한 120조 원 정도의 연간 순이익이 가능할 걸로, 즉 향후 3년치의 합은 한 300조 정도는 증가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016년도 이 코스피 예상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작년 말 기준 코스피 순자산 1232조에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순이익 한 300조 정도를 더하게 되면 2016년 기준 순자산은 약 한 1,530조 원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한 15년 정도 한국 증시가 순자산 대비, 즉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 1.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어 왔고요. 시장 안 좋을 때 한 1배 정도 거래됐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2016년도 예상지수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565포인트, 즉, 지금 1,530조 원 정도 수준인 2,562포인트가 PBR 1배 정도 수준이고요. 만약에 한 1.2배까지 갈 수 있다면, 제가 1,836조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수를 환산하게 되면 3,075포인트가 되죠. 결과적으로, 결국 한국 증시는 좀 길게 보면 2,500에서 3,000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관점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0포인트대 아래에서 어찌 본다면 현재 위기가 주식시장에 좀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좀 기회라고 보는 게 2014년 예상 지수 밴드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올해 순자산을 제가 봤을 때는 한 115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유지를 할 거고요. 현대차나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기아차만 합쳐도 15조 원은 넘어가겠죠. 결과적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의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15조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 기준 순자산은 1,347조, 지수를 환산하게 되면 2,256포인트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올해 이 순자산 대비 115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 이익률 기준 한 8.5%, 제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성장을 해왔는데 8.5%대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성장 정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희가 올해 지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아래 숫자를 2,707, 2,256, 1,917을 표기를 해놨는데요. 2,707은 PBR 1.2배 구간을 의미하고요. 2,256은 PBR 1배 구간을 의미하고 1,917포인트는 PBR 0.85배를 의미를 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성장 정체를 주식시장에 반영을 해서 순자산 대비 약 한 0.85배 정도 거래된다 하더라도 지수는 1,917포인트 정도 수준이고요. 1배 정도까지 좀 정상적으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2,256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일단 지금 현재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꼬여있는 상태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1,900대 아래에서는 좀 강한 하방 경직과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발 위기에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밸류, 가치 측면에서 현재 시장 위치하고 대응 전략을 주셨는데요. 예, 뭐 구체적인 종목 관련된 이야기는 또 오늘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전략 주시는 쪽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특집으로 긴급 점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발 금융불안, 국내 증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수 잠깐 보고 또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변화가 있나요? 예, 큰 변화는 없죠. 1915입니다. 1900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1910선까지 올라와서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1, 2포인트 더 오른 것 같네요. 1915. 코스닥은 2% 하락해서 509.5655, 510선을 좀 내주는 상황입니다. 네, 긴급점검 신흥국발 금융위기 국내 증시 영향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태원 대표와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코스피가 중요한 의미선인 1970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탈환했다가 무너졌고요. 예. 1930까지 밀려나다가 오늘은 이제 1900선에서의 또 이렇게 언저리예요. 1900선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관련해서 얼마나 파장이 있을지 양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게 조금 애매해서요. 네, 하시죠. 지금 현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코멘트를 하고 전략을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네, 전략을 그러시죠. 그러면 상황 코멘트를 하시고요. 상황 코멘트에 네.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러시죠. 지금 네.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르헨티나발 쇼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 약 2,800억 정도, 3,000억 언더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이슈고 정말 크게 악재라고 치게 되면 일단 매도에 대한 량이 이 정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6,000억, 7,000억 이상 나올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슈,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영향이 아예 없진 않지만 영향력 자체가 미비하다라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 2,800억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은 이게 정말 외환 위기가 파급으로 넘어올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정도의 파급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2.5원 정도 달러 대비해서 원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라 그러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2.5원 정도의 충격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에 대한 해석은요. 저와 같은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정답입니다. 채권 시장, 채권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채권에 대한 가격 자체의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채권 가격이 다소 좀 하락을 하는 부분, 제한적인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 금리가 살짝 올라갔다는 정도, 전반적인 외환 시장 분위기라든지 채권 시장 분위기, 증시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은 영향은 있지만 영향이 파급이 크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시간에 이제 뉴스를 통한 주가 흐름을 얘기해주고 계신 분이죠.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이서구 부장님도 인터뷰 요청했는데요. 만나서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앞서 다른 분들 시각이 아르헨티나 사태가 이 이머징 시장으로 신흥시장 전체로 확산되면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위기는 오늘까지고 내일부터 주가는 오른단 말이냐, 사자한 얘기냐, 이렇게 또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주변에 악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조정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시점이 참 특이합니다. 아르헨티나 문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속되다가 지금 설 연휴 앞두고 터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불확실성 분명하죠. 그리고 설 연휴도 분명히 다가와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점에 대한 판단은 요번 주 추가 조정이 있더라도 요번 주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과거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와는 좀 다른 양상인 아르헨티나 사태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변에는 역시 과거 아르헨티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시아 금융위기 과거 이때에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유동성 축소 혹은 긴축에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여전히 유동성 공급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도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미국도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소라는 것이지 유동성 회수가 아닌 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아직 풍부하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문제 분명히 불안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단기간 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요건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긴 조정 상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흐름을 좀 보면 판가름이 되겠죠. 지난 주말의 하락이 흔들기였냐, 과민 반응이었냐, 아니면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냐,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점검, 신흥국발 금융불안 증시 파장, 동부증권 마포지점 이서구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좀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다 못하기 때문에 모아봤는데 홍선혜 캐스터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문제는 아르헨티나 이 위기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문제일 텐데 여러 시장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의견은 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동조화될 위기라는 의견과 이 신흥국 내에서 한국 시장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기회라는 의견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위기라는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의 의견부터 보겠는데요. 이 건전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대만, 멕시코, 폴란드 이렇게 신흥 5개국이 이번 금융위기 불안 속에서 차별화 가능성과 또 위기 동조화 사이의 경계선에 내몰렸다면서 이번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면 이 신흥시장의 안전지대라는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다음은 박형중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현재 선진국 경기 회복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입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신흥국의 통화금융 불안이 신흥국의 수입 수요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위기가 국내 채권금리의 상승 압박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박형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이 신흥국 시장의 불안감이 국내 시장에 전염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봤고요. 외환 시장의 불안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국제 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면 국내 채권 시장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조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 내는 시각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반면에 신흥국가 내에서 한국은 차별화돼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셨어요.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 한국 증시가 차별화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최승용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의견입니다. 금융 불안이 신흥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 한국의 기초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점, 또 신흥국 불안감으로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단기 불안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이 수출주의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하단은 아무리 많이 빠져도 1850에서 1870선 정도에서 지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의견인데요.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 이후 환율이 꾸준히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올해 1,100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만한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경민 대신증권 트레스티지스트인데요. 코스피는 지난해 8월 동남아시아 금융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그 반등세를 보였다면서 이번 사태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면 코스피의 상대적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우리 시장의 스케줄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이 단 3일에 불과한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국면에서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짚어줬는데 최근 실적 부진과 실적 쇼크를 기록한 이후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안정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빨리 200일 선 1951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의견인데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은 신흥국가의 보편적
전반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리스크라고 짚었습니다. 대외 여건은 불안하지만 코스피를 구조적으로 끌어내릴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홍철 동부증권연구원의 의견까지 볼 텐데요. 이 국내 채권 금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원화는 지난해 버냉키 쇼크 이후 안전자산, 안전성을 입증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의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와 증시에게는 신흥국 내에서 차별성이 부각되는 기회가 될지 또 다른 신흥국과 동조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조정은 단기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신흥국과 동조화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차별화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해 보입니다. 네. 이 신흥국의 금융불안,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전문가들의 의견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LG전자의 실적이 나왔군요. LG전자 주가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드리는 동안에요. LG전자가 4분기에 영업이익이 2,3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1% 약세이지요. 아직 약세인데요.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2,381억이라요. 전 분기보다 9.3%가 늘었고요. 전년 또 통상 많이 비교하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00%가 늘었어요. 예, 이건 뭔가 좀 기저효과가 있거나 뭘 좀 따져봐야죠. 지금 상황들이 다 안 좋은데 이익이 100%가 늘었다. LG전자만. 이걸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 것도 같아 보이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실적 지킴이 또 홍선혜 캐스터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양태원 대표님, 오늘 네. 긴급 점검으로 신흥국의 위기, 전염 가능성, 국내 증시 영향받는데요. 자, 대응이 중요하죠. 어쨌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 효과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말 그대로 위기의 당사국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옛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당사국이 미국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글로벌 경제의 파급 효과는 말할 이유도 없겠죠. 두 번째, 유로존이었습니다. 유로존 위기 때 그리스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그리스가 전이를 시켜버리게 되면 유로존으로 묶여있고 유로 연합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덩어리로 치자 그러면 유로존에 대한 덩어리는요, 어떤 경제 규모 덩어리보다도 큰 1위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위기국들, 다시 말해서 평가 절하 상태를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이런 정도의 국가들인데 규모면이나 아니면은 영향력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위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 쇼크를 연초부터 삼성전자로부터 맞았고요. 거기에다가 테이퍼링 축소 우려로 인해 가지고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때문에 1900선 현재 위치는 PBR 한 1배 수준밖에 되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준비된 표로 보시죠. 자, 표를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미국 쇼크가 있었을 때 PER 지표와 PBR 지표가 있는데, 일단 PER 지표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PER 지표라는 부분은 경제 상황이 안정돼가지고 상승을 못할 때 우리가 저평가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PBR 지표가 위기가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할 거냐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가장 유용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발 쇼크로 인해 갖고 우리 증시도 1000포인트가 무너졌었죠. 그러면서 PBR이 0.84배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그 이후에 2010년 남유럽 사태 때, 그쵸? 위기 때 PBR이 1.26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PBR을 봤을 때는 1.06배 정도로 오히려 남유럽 위기보다도 지금 저평가돼 있는 시기다.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급 효과는 이 남유럽에 비해서 아르헨티나 현재 파급 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지금 더 저평가 상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체크를 해드렸었던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2.5원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하면서 다시 말해서 절하가 됐다라는 부분,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위기가 아니다라는 지표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원엔 환율입니다. 오히려 이 아르헨티나 사태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원엔 환율인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57원으로 9원 정도 약 8% 이상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던 성장에 대한 의문성을 계속 잡고 있었던 부분이 수출주에 대한 그렇죠? 엔화 가치 대비해가지고 점차 엔화가 더 약세로 가고 있었다는 기조가 상당히 2013년 작년 한 해를 잡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아르헨티나발 위기로 인해가지고 풀릴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강력하게 매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바로 매수를 오늘 당장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주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 요 채널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발 위기로 인해 가지고 저점을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상 그리고 가치 분석상 요 1900선 언더 이하가 되게 된다 그러면은 한 배 미만으로 1.04배 이하로 상당히 가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1900 이하 언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흐름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구간 1900부터 1850 구간에서는 분할적으로 해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대응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으로 신흥국발 금융 불안,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과 세부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1시 59분에서 2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뉴스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